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세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회학적 관점, 그중에서도 문화자본론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피에르 왜 하필 문화예술 교육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문화자본론, 피에르 부르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는 설명,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쪽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사회학 쪽 이론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부르디의 이론의 개괄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문화 자본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형이 되어 있는가를 제가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문화 자본,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문화자본론이 문화예술 교육과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자본론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하는 문화자본론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예술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피에르 부르디에입니다. 피에르 부르디에는 21세기 가장 저명한 위대한 사회과학자로, 사실상 사회과학 쪽에서는 피에르 부르디의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상식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많이 알려지고 많은 영향력을 미친 학자입니다. 특히 프랑스 문화 정책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많은 사회학자 중에서 하필 피에르 부르디에의 문화 자본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말씀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프랑스 문화 정책은 전 세계적인 문화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문화 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개념들이 이 프랑스 문화 정책에서 도출되어 왔는데요. 특히 세계 최초의 문화부 장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앙드레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고급 문화 예술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왔던 그런 정책의 발자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앙드레 말로는 굉장히 저명한 문학가였고 동시에 정치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문화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 예술을 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접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르디에하고 조금 다른 시각을 가졌던 게 앙드레 말로 시기의 문화예술에 대한 생각이었는데요. 문화예술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앙드레 말로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만 제공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감흥을 받고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민주화라는 개념에서 많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써 기회를 제공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그냥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에르 부르디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상 고급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오랜 동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몸에 완전히 이 고급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체화됐을 때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앙드레 말로는 그냥 기회를 늘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피에르 부르디에는 아니다, 이것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을 사람들에게 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진정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학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보면 정책에 가져온 학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듀보이스가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요. 어떤 식으로 부르디에의 주장이 문화예술 교육에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교육, 학교 교육이라든지 가정 내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같은 데에 방문을 하는 것조차도 실제적으로는 어릴 적부터 아니면 몸에 배어 있는 계급성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PPT도 많이 만들고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미술관에 올 때는 긴장이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이거 PPT 이거 다 미술 잘하시는 분들 아는데 이거 촌스러운 거 아니야? 아, 옷도 이렇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우리가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그냥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디에는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또 동시에 이런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여러 문화예술 교육기관들이 조금 더 신성시 되지 않게 이것들을 사람들이 완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한 학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문화자본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서 제가 많은 내용을 넣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르디에는 사람들이 그냥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계급별로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따로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층 계급은 고급 문화, 순수 예술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좋아하며 중간 계층은 또 중간 계급의 문화라고 얘기하는 취향과 이런 것들을 즐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민중계급이라고 하는 하층 계급은 또 그들이 대중문화라든지 대량문화 같은 것들을 즐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부르디에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 이론을 만들었던 것은 1970년대, 60년대 말 자료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는 문화자본론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리 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르디에 그 시기에 많은 학자들은 고급 문화와 중간 문화와 하층 계급의 문화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에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변했고 대중문화나 대중문화에 대한 많은 생각이 변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이렇게 이야기된 것들이 많은 영향력을 줬고요. 그냥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에르 부르디의 이론이 사회과학 쪽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더 가깝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랑 나랑 돈이 없어서 안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지만 이러한 문화적인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너와 나는 달라 같이 놀 수 없어 라고 오히려 더 금전적인 것보다 더 강하게 그러나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감접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큰 장벽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이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각각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각각 다른 경제적인 자본을 가진 그런 집단들이 이러한 경제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의 취향을 만들어 가는데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것들을 사회에서 인증을 해줌으로써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위대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계급적인 위치를 다시 재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르디에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제 제가 사회학과 교수인데 저희가 이제 뭐 많은 이론들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한테 오더니 엄마, 그랬더니 엄마 있잖아,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어려운 게 있으면 지역에 관련해서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는가, 뭐 이게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있다가 엄마 이거 심층 면접하는 건가? 심층 면접? 저한테 그러는 거에서 제가 그래 심층 면접 그런가 보다 이러고 봤더니 제목이 그 답이 지역 어른들께 물어보기였어요. 근데 2학년 애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어디서 심층 면접, 지금 그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얘가 어디서 이걸 들었을까? 집에서 제가 언니들한테 누나들한테 전화하는 거 들은 거죠. 학생들한테 뭐 심층 면접을 해봐 어쩌고 저쩌고. 사실상 저희 농담처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피는 속여도 전공은 못 속인다,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들어온 부분이 그 학생 또는 그 사람이 커온 배경을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회학을 하긴 했지만 중학교 때는 예원학교에서 그림을 전공을 했었어요. 잠깐 전공을 했었어서 주변에 이제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집 딸이 한 명이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딱 저를 보고 있더니 저를 축축축축 그러더니 뭘 딱 저한테 주더라고요. 사인해서. 저 그림을 보더니 그 밑에 저를 그렸더라고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때 그냥 6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그렸는데 밑에다가 사인은 쭉 해서 주더라고요.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엄마가 너는 화가의 딸이니 누구한테 그림을 줄 때는 밑에 사인을 해서 줘라 이랬겠어요? 아니겠죠. 얘가 어디서 배웠을까? 엄마가 맨날 그림을 그리다가 밑에 사인을 하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이와 같이 사실상 문화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누가 가리켜서라기보다는 그들이 키워내는 가정 내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자신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취향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투입니다. 근데 그 말투라든지 취향을 통해서 우리는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쟤네 엄마가 화가인가 보지? 쟤네 엄마가 공부 좀 했나 보지? 등등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 만들어지는 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라든지 사회에 가게 되면 저 사람은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공부 좀 한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이네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그들끼리 서로 친해지는 어떤 바탕이 돼서 이러한 사회적인 서로 간의 경계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부르디에의 메인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각각의 계급은 그 계급 특성에 맞는 어떤 취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배계급의 경우에는 차별화의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중간계급은 문화적인 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민중계급은 필요, 자기네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적 취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은 자신의 취향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급적인 위치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내 몸에 있어서 좋아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교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르디에가 1960년대 말 프랑스 파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각각의 계급이, 각각의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예술, 그리고 뭐까지 봤냐면요, 인테리어도 보고 어떤 맛의 음식을 좋아하느냐, 어떤 커피를 좋아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나서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이런 취향이 각각의 계급별로 나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저도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럼 진짜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경계에 의해서 집단이 나뉘어지나?
한국 사회는 사실상 프랑스 사회나 미국 사회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서구의 문화가 들어와서 한국 사회 고급 문화로 위치 지어졌고 굉장히 다른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20년쯤 전에 이제 PhD를 하고 들어와서 피에르 부르드의 문화 자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 문화 자본은 없다, 문화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일천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연구였어요. 거의 2,000명, 전국에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2번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피에르 부르디에하고 굉장히 같은 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는지 각각의 많은 것들을 봐서 이제 지형도를 그려봤는데요. 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뭐 사회과학적으로는 이제 MCA라는 대응 분석, 다중 대응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 건데,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요. 자, 이게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각각의 영역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스포츠를 즐기고,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각화 방법을 통해서 찍은 거고요. 너무 정신없으시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크게 나뉘어져서 각각의 계급군별로 좋아하는 이제 그런 문화 취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타나고, 연령하고 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중첩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어린 학생, 어린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힙합, 댄스, 스키, 오락, TV는 오락 연애를 많이 보고요. 온라인 게임, 패스트푸드, 탄산 음료를 좋아하고, 의류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합니다. 자, 중상 계급 계층과 대학생 이상, 대학원생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부분입니다. 클래식 음악회를 많이 가고 오페라 관람을 합니다. 재즈 음악을 좋아하고 골프를 치고, TV는 교양 순수 예술을 많이 보고요. 발레를 좋아하고, 책은 인문 철학책을 즐겨합니다. 음식으로는 쇠고기, 과일, 백화점, 의류는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얘기한 건 신문화 주도 계층이라고 얘가 붙였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명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도 역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학력과 연령과 계층에 따라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구중간 계층이 좋아하는 것은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그 다음에 종교음악, 등산, TV는 뉴스를 즐겨보고, 에어로빅, 그 다음에를 즐기고, 책은 실용서, 돼지고기, 의류는 할인 매장에서 사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 하류 계층 60대 이상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군에서는 무용 공연 관람, 성인 가요를 좋아하고요. 여가 시간에는 낮잠을 많이 잡니다. 그리고 TV는 연속극 드라마, 한국 무용을 좋아하고, 채소,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의류는 재래시장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각각의 계급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상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무엇이 고급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람들이 인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질문도 했냐면, 어떤 문화 활동이 가장 고급스럽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식의 질문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상 제가 말씀을 깊게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보이는 이쪽이 지금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문화 활동을 순서대로 놓은 것이고요. 옆에는 그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고급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문화 활동을 즐기는 측이 상층 계급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중간 정도로 사람들이 고급스럽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문화 활동 영역을 즐기는 사람들은 신중간 또는 구중간 근로 계층의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하단에 위치하는 문화 활동을 즐기는 쪽은 지금 얘기한 도시 하류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비슷한 부분인데요. 역시 상층 대학, 대학원 이상이 가장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문화 활동들을 즐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연구였어요. 굉장히 큰 연구였어서 지금 각각의 분야, 문화예술 활동, 문화 관련 직업, TV 프로그램, 음악 장르, 무용 장르, 스포츠 종목 등의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고급스럽다라고 인지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즐기느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이 가장 고급스럽다고 얘기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즐기는 쪽은 상층 계급이라든지 대학원 이상의 고급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즐기는 걸로 나타나고, 각각의 측면에 따라서 각각 계급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지하기에 고급스럽다라는 차등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한국 사회의 문화 지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부분은 문화 자본과 문화 예술 교육.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급스럽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자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교육은 어떤 식으로 문화 예술 교육이 이런 문화 자본을 얻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에르 부르디에는 자본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한 거죠. 경제자본하고 문화자본하고 사회자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자본은 돈이고요. 사회자본은 이러한 돈과 문화자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많은 자본을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자본은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화자본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체화된 상태, 객체화된 상태, 그리고 제도화된 상태라고 세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체화된 상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릴 때 집에서 음악을 많이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단어를 많이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몸에 완전히 내 자체로 들어가 있는, 부르디의 얘기로 하면 아비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비투스의 형태로 나한테 완벽하게 들어있어서 나랑 분리할 수 없는 상태의 취향 등을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 입에는 맛있는 게 이건데, 내가 옷을 입을 때 저 옷이 제일 예쁜데, 이런 하나하나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내 몸에 체화되어 있는 아비투스로 내 몸의 어딘가에 있는 문화자본, 체화된 문화자본의 발현이라고 얘기한다면 살짝은 무섭기도 하지요. 객체화된 문화자본은 여러분들 이제 미술 쪽에 관심이 있어서 분들이 여기 많으실 텐데, 미술 작품이라든지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체화된 문화자본이 있어야, 부르디의 시각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많은 순수 예술 작품들을 이야기할 때 객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상태의 제도화된 문화자본은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한 사람의 취향으로만 남아있지를 않게 됩니다. 이것들이 사회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어린애가 심층면접 이런 식으로 학교 가서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부분 어린 시절에 집에서 배운 어휘라든지 문법 같은 것들이 학교에 가면 그것들이 다 시험이 되죠. 그리고 선생님, 사회학에서는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서 중상계층이나 중상계급의 엄마랑 학교의 선생님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중상계급의 학생들이 훨씬 더 이 체화된 문화 자본으로 인해서 학교라는 공간, 사회라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는 바로 새로운 학력이라는 것으로 전환이 되죠. 학력이 되는 순간에는 저 사람의 취향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환된 거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 시절 내 몸에 있는 체화된 문화 자본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학력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우아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됨으로써 상층 계급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그냥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 아니라 제도화된, 사회적으로 인정된 상태의 문화자본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세 가지의 문화자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문화자본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는데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내 몸에 있는 걸 내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맛있는데, 그림도 나는 미술관에 있는 저 그림이 너무 좋은데, 누군가는 거기 오면 졸립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거기 가야 좋습니다.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안 졸리고 싶은데 졸린 거죠. 이 많은 것들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순간에 경제적인 자본은 로또 같은 거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순식간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사행성 때문에 로또가 어느 선이 지나가면 이제 그 다음 차수로 넘어가질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크게 로또 같은 게 커가지고 제가 대학원 때 그걸 받으면 거의 중소기업을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돈이 됐습니다. 그럼 더 커져요. 저희들도 하나씩 탔습니다. 대학원생들도. 야, 우리 5불씩 내서 타자. 그리고 이게 되면 우리 공부 그만하자. 뭐 이런 우리 나눠 갖자. 막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평생에 사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니까. 그랬는데 뭐 당연히 안 됐습니다. 그게 뭐 되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이번에도 그렇게 큰 정도의 이제 로또 같은 것들이 이제 돈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늘 이것들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찾아봅니다. 다 찾아보면 다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을 하나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다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이혼을 했으며 어떤 사람은 홈리스로 죽어가요. 이 돈이 상층계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갔다면 중소기업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이지만 이 돈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네트워크로도 알 수 없고 자기 습관에서는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받게 되면 오히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자본이라든지 사회자본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내 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갑자기 생기더라도 이 두 가지의 것들로 전환이 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승 욕구라든지 그런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절대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화 자본 형성에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상 문화 사회학을 제가 전공을 하고 부르디에의 이론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이러한 문화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부분이 순수 예술이라든지 예술적인 코드를 읽어내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측면 자체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순수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조금 변해서 여러 가지 예술의 폭을 즐길 수 있는 힘을 줌으로써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계층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불평등, 불공평함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이 아니라 그냥 이게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형태로 남아있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다시 교정되기가 힘든데 사회에서, 학교에서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의 형태로 바꾸어진다면 이러한 계층 간의 차이라든지 이것으로 오는 불공평의 형태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화 교육에 대해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제가
역시 했었는데요. 학교에 대해서 학교 교육이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 그리고 학교 교육이 아닌 외부에서 일어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문화 자본이라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체화된 형태의 문화 자본을 키우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했더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문화예술 교육이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이 연구를 이것도 역시 큰 리서치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 교육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은 너무 중요하다. 뭐든 중요하다는 게 연구가 안 됩니다. 다 중요하다는 거에 저희는 척도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보고 그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가를 물어보는데요. 어떤 측면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바꿔서 물어봐도 5점 만점에 4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도 좋고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린이들이 정확하게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순간 어머니들은 모든 예술 교육을 그만두십니다. 이제부터 왜냐하면 수학, 영어 이런 부분의 점수 그런 시간이 다 안 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문화예술 교육이 거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학교 교육에서 이제 진행하는 정도로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어떻습니까? 또 학교에서도 안 하죠. 학교 역시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예술 교육은 어느 선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학력주의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입시 위주로 학교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두가 거의 그 중요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어봤는데 경험이 있고 없고를 물어보면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75%가 넘습니다. 이 75%가 넘을 수 있다는 건 전 연령을 다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64.6%가 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 접하기는 한 거는 맞습니다. 학교 교육이 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부모님이 시켜서가 21.6%, 스스로 배우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와 가정에서 이러한 문화적인 어떤 자본이 형성되고 특히 학교와 그 가족이 강조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는지 문화자본을 측정을 했는지의 이야기는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제 연구를 읽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다시 질문하셔도 하실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지식도 보고요, 어떻게 즐기고 있는가도 보고 그리고 자신의 교양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까지를 다 봐서 이제 이걸 문화자본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자본을 사람이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어떤 교육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 연구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자, 보시다시피 문화예술 경험이 없는 집단이 가장 문화 자본이 낮고요.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 문화 자본이 가장 높은 그 집단은 학교 교육 과정 이외의 이유로 예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장 문화 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교육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이런 다른 이유에서 받는 사람들의 중간 정도의 문화 자본 보유량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학교 교육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미술관에 와서 사실 이 부분에 제가 논문도 썼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요. 사실 공간사회학적 측면에서 이 박물관이라든지 음악
음악을 하는 이제 콘서트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문화 민주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러한 문화 자본론이 나와 이 시점에는 사람들이 박물관에 들어오는 순간, 미술관에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자신이 작게 느껴지고, 그러한 부분이 문화 예술의 어떤 아우라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미술관, 그 공간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을 즐긴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예술 작품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공간에 들어올 때의 느낌이 편해야 하고, 그래서 피에르 부르디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신성화하는 느낌으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기관을 만들어 놨을 때의 문제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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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도 들어가면 괜히 불편하고 힘든 공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공간 자체가 문화 자본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공간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 들어오실 때 굉장히 좋다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미 굉장히 문화 자본적으로 풍부한 문화 자본을 즐기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공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좋아해도 즐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에서의 어린이 교육이라는 것들, 예술 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화 자본적 입장에서 중요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공간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문화 예술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갖는 것이 미술관에서의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 자본,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문화 자본론은 1970년대 초반에 어디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90년대에 미국 문화사회학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 얘기, 전 뭐 세대도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 세대 얘기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10년 차만 해도 저희 학생들이, 저희 대학생 1학년 애들이 요즘 고등학생 애들 너무 무서워요.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그런데 거기에 가도 옛날 선사시대 동굴에 가도 그런 말이 있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란.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대라는 부분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고, 그 세대가 변한다라는 얘기는 시대적인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70년이라고 얘기한다면 벌써 거의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세계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관련해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다른 것들의 몇 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정말 오랜 동안 변화하지 않는 어떤 기준, 그 내부에서는 미술사적으로는 변해왔지만, 그리고 음악사적으로는 변해왔지만,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었던 그러한 대상이었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말하자면 1900년대 말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문화 자본론 역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변해갑니다. 부르디에는 이후에 이제 미국 사회학자인 피터슨이라든지 이런 조금은 유럽 사회보다는 이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화 자본론의 약간의 변형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옴니보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옴니보어론은 어떤 얘기냐 하면요, 세상의 시대적인 맥락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현대 미술이라든지 현대 음악, 현대 어떤 예술이 나타나면서 기존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했다. 그리고 세상도 변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배제라는 것들이 굉장히 상층은 이래서 훌륭한 사람들이고 같이 섞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많았었다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상층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계급이라도 포괄하고 관용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세상이 변화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변화 하에서 문화 자본론이라든지 이런 영역은 이제 색깔의 변화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니보, 그러니까 부르디에는 지배계급은 정통적 취향 문화, 중간 계급은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으로 문화를 즐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옴니보어론, 피터슨이 이야기한 이 옴니보어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대1 대응이 아니라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층 계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상층 계급이 상층 계급 것만 즐기는 걸로 달라 보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상층 계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문화 취향은 고급 문화, 중간 계급 문화, 민중 계급 문화까지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 계급은 그것보다 그 상층 계급 것만 빼고, 그리고 민중 계급은 자기 것만 즐기는 식으로 오히려 폭에 있어서의 차이가 계급적인 차이를 가지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옴니보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문화 민주주의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훨씬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변화하는 옴니보어론이라든지 변화하는 시대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문화예술 교육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사실 옴니보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전히 상층 계급이 즐겨왔던 순수 예술이라든지 고급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힘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누구에게나 이러한 폭,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층 계급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폭넓은, 지금 현재 문화 민주주의의 상황에서 폭넓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많은 부분 문화 예술 교육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